오늘 그 이야기 주제는 5.18 광주 사태 6번째 이야기입니다. 5월 21일자 이야기입니다. 맞죠? 제목은 무장시위대의 승리와 진학군 철수다. 이런 것을 가지고 4, 50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그 21일은 더 이상 그 계엄군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자 이제 광주에서 이제 진학군이 철수를 하니까 광주는 행정의 공백 상태, 해방구가 되고 또 소위 그 꼬뮌이라고 해요. 자치공동체죠. 사회주의적 자치공동체를 꼬뮌이라고 그러는데 유럽 영어로 꼬뮌이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철수를 하면서 계엄군하고 거기 수습대 재교연하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미팅, 토킹을 했는데 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내전에 가느냐 안 가느냐 분기점이 되고 이미 이제 광주 시내에서는 이런 그 시민군이 등장하면서 도시 게릴라전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 21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5.18 광주 사태에서 21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 양쪽 다 기관총 그런 것이 이제 등장하고 기관총을 헬리콥터에서 발사했다는 말도 있고 또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그런 말도 들리죠. 또 이제 전옥주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시체 2그룹 리아카에 들고 선무 방송을 하면서 선전선동하는 그런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5월 21일자 광주 사태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의문점이 21일의 광주 사태의 의문점인데 첫 번째 의문은 아침 8시에 24단, 육군 24단 지금 그 24단이라면 24사단장이 그 박준병 소장인가 그랬거든요. 춘장인가 소장인데 그 박준병이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50 시대에 여러분 민정당 민주정의당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인물이죠. 그 유명한 그 박준병 씨. 그 사람이 그 24사단장을 했었는데 이 황석영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거 초판에는 24단이 이제 게이트에서 들어오다가 지프차 14대가 한 50여 명의 시위대에서, 무장 시위대에 있어서 피탈당하는 경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개정판 무려 2배나 되죠. 초판이 300페이지면 이게 6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엄청나게 손질을 해가지고 이게 돈덩어리 작품인데 이 책에 의하면 24단 지프차 14대가 피찰되는 경우를 개정판에 수록을 하고 있어요. 왜 초판에는 빠져있고 개정판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참 이 세 사람한테 이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씨한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24단 피격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피격이 당했느냐 이래 얘기해요. 예? 정말 화염병이냐, 이 쇠파이프냐, 낫이냐, 돌멩이냐, 아니면 무슨 총기로 위협을 당했느냐. 이 국군 그 정규부대니까 이 손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국군에게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은 이 간단한 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1일자 이 임신부 최미애 씨가 자기 집 근처에서 의문의 총격을 맞고 사망을 한 건데 이게 누구 짓이냐 이야기예요. 공수부대의 짓이냐, 제3의 인물이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고. 제가 광주에 10월 말에 갔다 와가지고 그 맨홀 죽은데 그 최미애 씨 죽은 맨홀 그 집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광주 교도소가 습격을 했는데 이 황석영의 개정판에는 이건 계엄사가 조작한 거다. 우리는 광주 교도소 습격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안 하면 이거 누가 했느냐 이야기예요. 분명히 재판 기록에 5번, 6번 공격을 당했다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럼 누가 총질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의문이
지적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4단 G 차량이 피습당하게 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광주 공단 입구에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기록에 의하면 한 200~300명의 시위대, 황석영 씨의 책에 의하면 300여 명의 시위대에 의한 화염병 기습이다, 이게. 화염병 기습이다. 자, 14대 지프차를 탈취했는데 그 지프 차량에는 소총 등 무기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영 씨 개정판 18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앞으로 5.18 연구학회에서, 다른 학회에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박사의 책에 의하면 M16, M16 등 내정이 피탈당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자, 그런데 임천동 씨, 그러니까 탈북자가 쓴 화려한 사기극,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그 임천동 씨 탈북자들이 쓴 책에 의하면은 낫으로 공격을 했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14대의 차량을 운전을 해가지고 아시아 자동차로 가게 되는데, 14대의 차량을 운전한다. 그러면 옛날에 광주시내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느냐? 아니면 누구냐? 대학생들은 이거 운전할 수가 없죠. 군에 갔다 와도, 이렇게 이 자동이 아닌 클러치식으로 운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참 군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단 G차량 피습은 아직도 수수께 기록 남아있고 증언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또 21일이 되면서 소위 그 시위대 형성이 보이다가 시위대에서 무장을 하면서 케빈 족이라든가 M1 족이라든가 탈취한 M16으로 무장을 하면서 히티즌 솔디어, 시티즌 아미, 소규모 시민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연령층은 그럼 누구냐?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 40대, 이렇게 주로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을 해가 시민군을 형성했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석영 초판입니다. 이 개정판이 아니고 초판에 121페이지, 22페이지 거기에는 그 직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공, 공사장 인부, 또 역전 앞에 구두닦이들, 그 다음에 넝마주의들.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역전 앞에 각 도시마다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닦이하고 넝마주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넝마주의, 구두닦이, 길거리 가면 흔히 보는 게 구두닦이, 넝마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술집 웨이터, 그 다음에 불황아, 일용 품팔이들, 이런 인물들이 시민군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민군이 형성되면서, 자, 21일 오전부터 해가지고 정오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자동차 회사에 몰려가가지고 장갑차라든가 차량을 탈취를 했는데, 무려 1026대가 탈취돼가지고 광주시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자, 첫날 21일 시민대표들은 도지사와 협상을 했는데 이견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되었고, 김대령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시민대표들이 협상을 한 것은 시민군의 어떤 시간 벌기지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20일이 되면은 벌써 계엄군하고 요소에 금남로다, 전남도청이다, 또 전북대 앞이다, 전남대 앞이다 해서 전일빌딩 앞에 해가지고 골목마다 소수의 계엄군하고 몇만이 되는 그 시위 군중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석전이라든가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이 되면서 광주시 전체로 이런
시위가 이렇게 이 판이 커졌지 않습니까? 확진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지휘부가 이제 지도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광주 항쟁의 헤드쿼터 사령부는 어디서 주로 모이게 되냐면은 전남대학 앞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녹두 서점에서 지휘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콘닥트 지휘하려고 시민들이 기대한 거는 전남대 총학생회 집단 알지 않습니까? 총 집행부, 박아무개, 여수 돌산으로 도피했지 않습니까? 예? 박남현 학생회장은 이미 도망을 갔고, 지휘부 전남대 학생들은 구속당하거나 도망갔죠. 그래서 녹두 서점에 있었던 그 점원이면서 일하던 그 윤상원 씨, 그 다음에 정상용, 이양헌, 정현애, 김상은 이런 인물들이 녹두 서점에서 회동을 하면서 지휘부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결의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윤상원의 조직이었던 그 들불 야학팀들이 소식지를 만들면서 소식지 이름을 투사 회보로 해가지고 등기별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광주 시민에게 투쟁 의지를 소식도 전하고 계엄군에 대한 투쟁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동적인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광주시에 배포를 한 것이 윤상원의 들불 야학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들불 야학의 교사로 전용호 씨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들불 야학의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용호,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으로 해서 이 개정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들불 야학 교사 전용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출판 단행물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마 5.18 유공자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 이 서문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유공자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지도부가 결성됐고, 자, 이제 광주 사태가 판이 커졌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미국이 광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좌지우지될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미 대사가 글라이스턴 아니었습니까? 미 대사는 광주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동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군인 24단을 광주 파견에 동의하면서 21일 아침에 이제 24단이 G 차량이 이제 내려오고 기차역으로 오고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나오게 됐던 겁니다. 미국이 병력 동원에 공수부대 외에 31사 그다음에 24단 병력 동원에 찬동을 했다 이런 얘기. 일단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1일이 진행되면서 계엄군들이 이제 결국은 퇴각을 광주 시내에서 결국 외곽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제 아시아 자동차에서 장갑차를 끌고 오거나 혹은 계엄사 쪽에서 탈취한 빼들은 장갑차가 간에 장갑차에 깔려서 죽는 군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갑차에 깔려 죽고 또 화염병 공격으로 해가지고 장갑차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사망하거나 군인들이 부상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진만원 박사 상권 392페이지에도 이걸 피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사망하는 그런 것을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시위대하고 이제 장갑차에 기관총을 이제 장착해가지고 사격을 하는 이 경우가 있게 되고, 칼리버 50이라는 기관총이 장착이 됐고, 21일 오후입니다. 전남 전 지역에 약 4시간 만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일설에만 36군데다 41군데다 한다 하여튼 30군데 이상이라 그래요. 남부 전남 지역에 파출소가 이제 공격을 피습당하고, 파출소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가 습격을 당하면서 그 무기가, 대대적인 무기가 이제 탈취 당하고, 또 폭약, 그런 가운데서 폭약 2,500상자, 내관 35만 개, 4만여 미터 도화선이 탈취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일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포, 크고 작은 발포가 이제 총소리가 들리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18 운동권 세력들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소위 그 발포를 명령을 누가 했느냐, 집단 발표는 왜 했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걸 강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계엄사 쪽에서는 이건 자위권 행사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 사령관도 그랬고 자위권인데, 이 자위권 행사가 불법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포 명령이 누가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막 지금 청문회도 열었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저도 80년대 말에 87년도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불러가지고 막 청문회를 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이거 막 노무현 의원이죠. 국회에서 막 명패 던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난리를 했는데, 군인들이 자위권 행사, 이 발포 명령,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군인들이, 여기서 보면은 쭉 이제 책을 보니까, 누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뭐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게 지그재그 이게 차량 테러 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돌멩이 던지죠. 화염병 던지죠.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대대장급에서, 소대장급에서 그냥 임시응변 내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두드려 가리게 버리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총알을 또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받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억한 그럼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이야기죠. 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서 자위권 행사를 자기들 군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자위권. 이 자위권이라는 것은 군 교본에 이런 교본에 나오고 경찰들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 위태로울 때 지금 황세경 씨 이 책에는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정한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인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연명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든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럼 돌멩이라든가 이 화염병, 그러면 지그재그 차량 장갑차 공격에서 하면서 그게 맞아 죽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공수부대 이 군인들은 뭐 국민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황석영 개정판 페이지 204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저격병들이 비무장으로 있던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은 군법의 처벌감이다. 과연 옥상에서 저격병들이 비무장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런 죄 없이 그냥 들락날락 가는 사람들을 조준해가지고 쐈느냐 이런 이야기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 주동자들이라든가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선동하거나 공격 지시를 내리거나 해서 굉장히 공수부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준사격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에게 조준사격을 한 것이 군법 배익감이다. 이렇게 이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집단 발포하고 총을 쏜 것을 굉장히 지금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더군다나 황석영 개정판 205페이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집단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사살한 가해자들은 집단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사살한 가해자들이에요. 집단 발포. 총기가 일단 사용이 되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쏘거나 집단을 발포하거나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런 급박한 정황 속에서 이런 게릴라전 상황에서 집단으로 발포를 한 것이 과연 그것이 큰 죄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집단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사살한 가해자들은 발포 명령을 음파하기 위해 자위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면 공수부대에 포위당한 공수부대가 지그재그 차량 공격이라든가 화염병이라든가 돌멩이를 도망을 가거나 우두커니 얻어 터지면서 거기서 죽어 가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참. 자, 이제 공수부대가 얻어 터지는 가운데서 이제
공수부대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철수 과정에서 트럭에 이제 그 시위대들 붙잡아가지고 그 텐트 친 곳에 체력산 터뜨려가지고 진압봉 가격하고 군합발로 구태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망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공수부대도 이마박 터지고 해가지고 이게 막 패싸움식으로 이게 제가 때리고 맞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수부대 복수가 있었고, 분명히. 12.12하고 5.18 재판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막 96년, 97년에 YS 정부 시절에 12.12하고 5.18 대법원에서 간 거를 다시 심사한 것이, 재판에 걸은 것이 12.12, 5.18 아닙니까? 일사부절이 원칙도 어기고 이렇게 재판을 다시 했는데, 그때 그 계엄군 집단 발포 행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를 해버립니다. 왜? 2심의 고등법원 96년에 있었던 고등법원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광주 시민은 헌법 제정 권력이다. 참 헌법 제정 권력이다. 총기를 무장으로 투쟁하는 광주 시민들이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논리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있었던 대법원 97년 판례입니다. 판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고 신군부의 병력동원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방세경 개정판 20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동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96년, 97년에 5.18 광주 사태, 80년대 5.18 광주 사태 끝난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또 이야기 또 복잡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계엄사의 자위권 발동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위대들이 그 무장을 해가지고 이 파출소를 털고 해가지고 무장봉기 형태가 벌어지니까 자위권 활동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 이제 원래 그 정교사 사령관이 윤웅정 사령관이었고, 또 이군 사령관 진종채 장군 이 두 사람이 이 계엄사의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현지 사령관들이 건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위권 발동 경고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7시 30분에 두 가지 이야기죠. 광주 시민들의 자제를 호소를 하고, 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부득이 자위를 위하여 공수부대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부득하게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죠. 여기서는 최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이 라인에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개입될 의지가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보안사령관의 이야기 입김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현지 사령관 윤웅정, 진종채,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이희성 장군이 최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석익 씨가 쓴 5.18 운동권 세력은 끊임없이 제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지휘체계 이연화. 그게 뭐냐면 지휘체계 이연화라는 것이 전두환 정호영 장군을, 정호영 특전사령관하고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을 이제 꼬집은 거예요. 별도 라인으로 전두환 정호영 등 별도 지휘체계가 존재해서 사상자를 키운 게 아니냐. 24일 무슨 군인들 간의 오인 사격도 이 별도 라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호영 특전사 쪽으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공수부대한테 지시를 내리다가 엇박자로 오인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 5.18 광주 운동권 세력들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다. 계엄사 쪽에서는 정식 라인, 이 정식 라인은 뭡니까? 계엄사 2군 사령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정교사,
그 다음에 31사단, 3711 공수해산 쪽으로 G라인으로 이 라인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 정식 라인으로 지지체가 형성되었고, 별도 라인은 생각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두 주장이 이제 분리가 된 것이죠. 그 당시도 계속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청문회 87년입니까? 청문회 할 때도 제가 봤어요. TV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의혹 외에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것이, 요새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국회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헬리콥터 기총 사격 문제입니다. 자, 헬리콥터 기총 사격은 이제 그 증언자들이, 저기 김종배가 여기 이제 김종배 이야기 좀 이따 합시다. 네.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증언이 이제 조비오 신부 목격담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돼. 어쨌든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드르륵 하면서 버벅버벅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황석영 5.18 운동가 세력의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총 사격은 자위권 발동에서 어긋난다 이야기예요. 헬리콥터는 기총 사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헬리콥터 전남의대 병원이나 전일빌딩 위에서 전남 도청 옥상에서 경기관 잔총을 한두 대 설치를 해가지고 헬리콥터한테 갈기면 헬리콥터 그러면 도망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반응으로 자격을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군 헬리콥터인데 옥상에서 기관 잔총으로 때리 갈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대형 사례극으로 어떤 식이든지 헬리콥터가 총기를 쐈다 칩시다. 그 상태에서 그것이 큰 그런 지금 와서 30년 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이제 5.18 특위 조사쟁점을 해가지고 몇 번 조사를 했어요. 근데 또 조사하자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선거용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밝혀야 돼. 이번에 밝혀야 됩니다. 9명의 뭐 5.18 특위 그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는데 지금 자한당만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임명을 해가지고 헬기 기총 사격 했느냐? 더불어 헬기 기총 사격이 시위대에서 총격을 받아서 거기서 총알 맞은 적도 있느냐? 같이 더불어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죠. 예? 쏜 것만 하는데 맞은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대들의 무장화가 더 강화되는데, 시대들의 무장화가 이제 강화되는데, 시대들이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차량이 한 100여 대 차량이 광주공원으로 이제 집결을 해가지고 21일자입니다. 무기도 배분하고, M1 소총과 실탄을 이제 배분하고, 막 광주공원, 저도 광주공원 갔다 왔습니다. 10월 말에. 광주공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비군들 출신들이 이제 총격 훈련, 제식 훈련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군 부대 사격 훈련을 해서 시민군 훈련 장소로, 헤드쿼터로 광주공원이 이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 뭐 텐트도 쳤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위대들이 경기관총을 두 대를 압수했는가 봐요. 그 LMG 경기관총 두 대를 전남대 병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헬기 한번 사격을 하려고 이제 딱 장착을 했던가 봐요. 황석영씨 개정판 페이지 217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엄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이 LMG 이 기관총 설치는 단지 헬기에 대한 위험용이었다.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위험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일자 사건 중에서 가장 그 의혹이 많은 것이 첫 번째 이제 24단 오전에 이제 피탈당한 것이고, 지프차가 14대가 이제 피탈당한 것이고, 누가 그래 했느냐. 여기 이제 이 책에는 다른 거 이런 거 전해가 몇 살 누가 가담했다 해가지고 성명과 나이 이름까지 나옵니다. 다른 시위대들이 뭐 이렇게 사망자에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24단 피탈을 누가 했느냐에서 그 사람 이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누가 했다는 말만 나오고, 누가 했는지 그 사람 이름 증언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라고. 자, 최민희 씨 이야기로 갑시다. 두 번째 미스터리 의혹 사건인데,
임신이 뭐 8개월째인가 임신부라 그래요. 임신했는데 최미애 하여튼 이 이마에 정통으로 앞면에서 부검을 했는데 이마에 맞아서 사망을 했답니다. 이마 관통상입니다. 검시 결과. 자, 근데 이분이 최미애 씨가 어디에서 사망했느냐 이러니까 공수부대하고 가까이 밀집된 곳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남대 쪽 제가 10월 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전남대 앞쪽에서 한참 가가지고 레프트 턴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그 평화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화시장이라는 데 그 맨홀 뚜껑 앞에서 죽었는데 황석현 개정판 21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남대 앞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맨홀 뚜껑판에서 시위대를 추적하는 공수대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공수부대에 사망했다. 218페이지에 공수부대 그까지 맨홀까지 추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 지역은 전남대 앞이 아니고 이 공수부대가 이제 시위대에 몰려가지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시위대까지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렇게 공수부대원들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최미애 씨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이거죠. 그거 가서 이거 찍어 간 겁니다. 예? 근데 자, 골목으로 공수부대가 진압하기 어렵다니. 그 증언이 엇갈리죠? 자, 최미애 씨 사망 사건 현장 지도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다고 했죠. 여기가 전남대 정문이고 전남대 정문 앞에서 상공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위대하고 여기 100m 앞에 시위대가 여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남대하고 공수부대 정문 앞에서는 대결하고 있고 사망 지점은 뭡니까? 전남대학에서 100m 가서 레프트 턴 좌측으로 들어가서 평화시장으로 쭉 가는 골목 제가 이거 걸어가서 직접 300m 300m 쭉 들어가서 중간에 그 맨홀이 있습니다. 최미애 씨 집은 여기 바로 여기 골목에 있고 남편 차제로 나왔다가 맨홀이 있고 여기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마에 정면으로 총알을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망 지정입니다. 근데 공수부대의 증언에 하면 공수부대는 여기 상공수하고 여기 가서 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조준 사격을 하려고 여기 빌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빌딩이 이리저리 있기 때문에 이 근접으로 조준 만환경으로도 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지겠느냐? 공수부대 자기들은 죽인 적이 없다. 자기는 자기들은 얼음도 없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임신부 최미애 씨 관련 증언 현황을 나와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증언자들이 무려 8번 나왔죠. 8번에 걸쳐서 이 공수부대들이 증언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어디냐? 전부 다 참깨방송에 출연해가지고 8차에 걸쳐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공수부대가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걸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참조로 좀 참깨방송 최미애 치면은 쭉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거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5.18 특위에서 이번에 자꾸 헬리콥터 하지 말고 이거 임신부 누가 죽였는가 공수부대를 부르든지 뭐 시민들을 부르든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헬리콥터를 총격했는 것만 난리예요. 공정하게 해야죠. 조사하려면. 자, 이제 21일부터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제 아시아 자동차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갑차라든가 이 차량들을 막 끌고 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광주 지역으로 이제 확산할 수밖에 없죠. 이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데 지역이 어디 되느냐? 나주, 한평, 무안, 목포 쪽으로 또 가고 또 나주,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완도 또 화순, 송강, 보성, 벌교, 고흥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서남부 쪽으로 벌써 광주 항쟁이 민중 항쟁이 확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몰고 이제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프랭카드라든가 차량에 타이틀 붙인 게 뭐냐면 서너 가지죠. 그 타이틀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4가지입니다. 김대중 석방하라 이야기예요. 전두환 타도하라. 전두환 찌직이라 이야기예요.
계엄령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 나오시오. 광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경찰서 무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했는데 그때 또 희한한 유언비어가 돌았다 그래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 광주를 지원하러 왔다. 이게 또 뭐냐. 이런 희한한 유언비어가 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성 유언비어가 많이 돌 때가 이 광주 사태 때였지 않습니까? 자, 21일 이 사태를 24단이 집차가 지휘부 차량 14대가 비탈을 당하고 공수부대들이 이거 뭐 시위대에서 형편없이 깨지고 하니까 결국 이제 지휘권 교체 문제가 계엄사 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계엄사 본부에서 지휘권 교체해야 되겠다. 논의가 되고. 30일 사단장이 정웅 사단장, 이 광주 출신 아닙니까? 처음에는 18일, 19일에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진 이 젊은이들, 이 군중들 끝까지 추적해서 붙잡아오라고 강경 지시를 내린 정우 사단장이 이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엄사에서는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정교사 사령관이었던 윤웅정 지휘권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계엄사에서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광주 문제 해결 못 하겠다 판단을 계엄사 본부에서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일, 광주 사태 전체의 윤곽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가장 미스테리랄까 의혹이 있는 것은 광주 교도소의 습격 여부입니다. 황수영 씨 개정판에는 우리는 광주교도소 습격한 적이 없다. 계엄사의 기록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박사 책과 김대륙 책이라든가 를 보면은 광주교도소는 5번 내지 6번의 습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97년 재판 기록에서 나오고 있고. 자, 이게 뭐냐, 이야기야. 그럼 광주교도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광주교도소에. 간첩 및 자익수가 170명이 있었고, 총 사단법 합쳐서 2,700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엄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죽음을 걸고 지켜야 할 곳이 이런 전압기가 있는 전기시설이라는 그쪽하고, 전기시설, 광주 시내에 전화전기 이런 시설하는 그런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광주 교도소입니다. 이것은 퇴각하면 안 된다. 엄명을 내렸습니다. 계엄사에서. 네. 어쨌든 간에 광주 교도소는 21일부터는 원래는 그전에는 30일 사단장, 30일 사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21일부터 24일까지는 삼공수에서 지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삼공수부에. 근데 지만은 박사 이 책에 의하면은 시위대 쪽에서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있어서 정찰을 했다고, 3차례 이상 정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주 교도소 습격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의 하나의 잣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광주 교도소를 민주화 운동이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근거로, 비판적 판단 근거로서 광주 교도소 습격 문제를 거론하고, 황수영 씨 책의 주장은 우리는 광주 교도소 습격한 적은 없다. 다른 거는 불태웠다. KBS, MBC는 불태웠어도 광주 교도소는 불태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헬기 기총사격 했느냐 안 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한다면 황승일 개정판에는 습격이 없었고 계엄사에서 조작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후 8시에
21일자 이야기입니다. 계엄군의 공격에 의해서 민간인이 4명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2명 있었다 하는 것이 황석영 개정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김만원 박사의 이야기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김만원 박사 축약본 12.12와 5.18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축약본 상권이죠. 369페이지입니다. 지 박사 그 이야기는 복면의 시민군 장갑차 앞세우고 6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시도하고 시민군이 죽은 사망자만 해도 28명이다. 제일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주 교도소 석회하면서 28명이 사살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시민군, 무장한 시민군하고 이 3공수입니까? 이게 하도 총격전이라는 거는 이거 학살은 아니죠. 이게 교전에서 죽은 거는 총살입니다. 교사, 총살이죠. 총격전으로 사망한 거예요, 이게. 학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서로 무장해가지고 총질하는 거니까. 학살 아니라, 이게 벌써. 이거는. 자, 그래서 또, 이 시민군이 총 28명 죽었는데, 12시에 무장시위대가 습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31사단이 결국은 이 31사단 96년대입니다. 이 대대병력과 이 총격전을 벌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12시에 전남대에 있던 그 3공수 여단이 이제 이 광주교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7시 20분에 다시 무장시위대가 기습 총격을 가했는데 시위대 2명이 총에 맞고 죽었다.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인데, 에? 이거 여러분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엉뚱한 걸 헬리콥터로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에? 자, 21일의 결산을 우리가 21일 결산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광주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외곽으로 공수부대가 쫓겨가지고 외곽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해방구가 될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을 무장시위대들이 점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장시위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장시위대들의 무기라는 것이 더 다양하게 되고 더 이 살상률이 큰 이제 군인들이 쓰는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처음에 시대들의 그 무기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돌멩이 화염병이죠. 18, 19. 그 다음에 21일이 되면서 거기에 탈취한 장갑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차량을 통한 돌격. 이게 말하자면 베이루트 이게 저쪽에 중동에 있었던 차량을 통한 그 폭약을 싣고 돌진하는 차량 테러 알죠? 그런 거와 같이 유사한 것인데 차량을 돌진시켜가지고 운전수가 빠져버리고 그 엑셀레이터에서는 벽돌을 딱 얹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 지그재그식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릅니다. 공수부대에게는 공포의 킬링 웨폰 아닙니까? 야, 차량을 돌진하는 차량 테러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파출소를 공격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예비군 무기고 피탈하니까 소총, 켈빈 M1, 그 다음에 기관총, 슈루탄, 심지어 다이나마이트까지 이제 가서 전남도청에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은닉을 하게 되고. 시대 무기가 엄청나게 이제 살상력이 큰 무기로 된 것이죠. 도시 게릴라전으로 된 겁니다, 이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사에서는 자위권 발동을 선언하게 되고, 이제 광주에 투입되는 총 병력이 10,000명이 넘게 됩니다. 24단, 3여단, 7공수, 11여단, 전교사 합쳐가지고 약 11,198명이 됐던 것이고, 이게 27일, 총 투입하는 27일까지 광주 사태에서 투입된 총병력은 약 2만 명. 이게 지금 이제 10,000명 조금 넘었죠. 27일 날 되면은 10,000명 더 증가되어서 총 2만 명이 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21일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24단 지휘부 차량 피격은
어떤 무기로 누가 피격을 했느냐. 여기 증인이 여기 다른 데는 증인이 나오는데 이 책에 증언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화염병으로 이게 탈취가 됩니까? 화염병으로? 낫이라든 깔구라든가 뭔가 이게 더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야 도망가게 되는데 그 운전병이 이 육군 본부입니까? 그 본부에서 외곽에 빠져나가가지고 왔는데 운전병이 완전히 사람 정신이 나가 있더라 그럽니다. 어깨는 팔은 분칠져 있고, 예? 얼마나 호되게 당했으면 사람이 완전히 얼이 빠져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왔느냐, 이게 얼마나 혼이 났으면은. 이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면 화염병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천정 씨라든가 김대령 쪽에서는 이 무기라는 것이 농민들이 낫 깔구리 있지 않습니까? 낫으로 휙 가리니까 겁이 나가 다 도망가대. 화염병 갖고는 안 된다, 이야기야. 근데 그 증언자가 없어요. 내가 24단 탈취를 했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뭐 몇 억을 주는 윤기건처럼 1억을 포상을 받지, 2억을 포상을 받지, 민주화 유공자로 해가지고 또 보상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임신, 또, 체매 임신부, 정확하게 누가 죽였느냐, 얘기예요. 예? 또, 시민군 결성됐죠. 완전 무장화됐죠. 교도소 습격했죠.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주는 해방구가 됩니다.